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연순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오래도록 제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일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가족 안에서의 갈등이나 상처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 속 어느 한 장면이 작은 위로가 되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그 마음에 꼭 닿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되어주니깐요. 자, 그럼 제가 살아낸 그 시간으로 천천히 걸어가 볼까요? 저 박연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어느덧 70년이 되었습니다. 태어난 고향은 지금은 행정구역 이름도 바뀐 시골 마을이었고 겨울이면 방 한가운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다 함께 둘러앉아 몸을 녹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그렇게 느리게 가는 줄 알았습니다. 언덕을 넘어 학교에 가던 길, 봄마다 피던 살구꽃, 여름이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장독대 이끼까지 그 모든 계절이 제게 말을 걸고 저를 키워주었습니다. 그러다 20살에 시집을 왔고 그 집 마당 가장 안쪽에 놓인 느릅나무 식탁은 그 후 반세기 가까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마당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그 오래도록 사용해온 느릅나무 식탁의 거친 나뭇결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울 때마다 저는 그 그림자 틈에서 남편과 함께 보낸 세월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 식탁 위에는 계절 따라 더운 국물도 올라왔고 식은 밥도 있었고 또 때로는 묵은 감정이 얹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했던 건 그 나뭇결 사이에 베어든 가족의 숨결이었습니다. 남편이 흙으로 돌아간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어쩌면 버티는 날들의 연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집안의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 시계의 바늘은 그날 그 사람이 마지막 숨을 내쉬던 매서운 겨울 새벽에 멈춘 채로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창 너머로 희뿌연 겨울 햇살이 비쳐들던 그날 남편의 손은 무척이나 차가웠고 그 차가움은 제 심장까지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다시는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 뒤편 마당 끝을 돌아 비에 닳고 바람에 매만져져 초록빛 이끼가 내려앉은 돌계단을 하나하나 내려가면 도착하는 작은 작업장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작업장은 겉보기엔 낡고 단순한 창고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제가 기도하듯 담가온 장독들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작업장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제 시어머니가 제게 물려주었고 그 시어머니도 또 그 어머니로부터 배워온 세대를 이어온 깊은 숨결의 장소였습니다. 손으로 전해지는 온도, 눈으로 짚어보는 습도, 입으로 확인하는 염도의 미세한 차이. 그 모든 감각이 이곳에서 저를 사람으로 단련시켰습니다.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정직하게 마음으로 담그는 장이 제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하늘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유산이었습니다. 장독대에 눕혀둔 누룩이 봄 햇살을 받아 하얗게 꽃피듯 퍼지면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꼭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누룩이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발효를 견디는 그 장은 인생의 인내를 닮았고 가을의 맑은 바람에 부드러워지는 그 장의 맛은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모난 부분을 내려놓는 것 같았고 겨울의 차디찬 공기를 머금은 장은 그 깊이에서 삶의 진실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4번 돌아야 비로소 장은 제 맛을 냅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조금씩 어긋나고 마는 것이 이 일입니다. 정직한 시간과 변덕스러운 자연의 축복이 어우러질 때만이 진짜 맛이 완성됩니다. 그 믿음이 제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흔들림 없는 신념이었고, 말수 적지만 누구보다 따뜻하고 고집스러웠던 제 남편과 나누었던 말없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주 말했었습니다. 연순아, 사람 입은 속일 수 있어도 땅은 못 속인다. 땅은 정직하다. 그 말은 지금도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남아 제 삶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아들, 진우는 대형 식품회사 상품 개발팀에서 일하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단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았고, 대학 때도 실험 노트를 도서관에서 베껴 쓴다는 친구들의 제안에 단호하게 고개를 저을 만큼 곱고 정직하게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어딘가 서툴 만큼 정직하고 한번 마음에 품은 신념은 끝까지 꺾지 않는 고집스러운 성격은 누가 봐도 아버지를 꼭 닮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진우가 아버지의 장화를 따라 신고 뒤뚱뒤뚱 마당을 걸을 때면 그 사람은 꼭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녀석 나보다 더 나중에 세상에 나왔는데 어쩌면 나보다 훨씬 먼저 사람 구실을 하는구먼. 그 말이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고집스러움은 진우의 미덕이기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후에 커다란 비극을 불러오는 약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깊이 믿는다는 건 그만큼 상처도 깊어진다는 뜻이니까요. 그런 진우가 어느 날 봄날 만개한 목련처럼 환하게 빛나는 여성을 제 앞에 데려와서는 어머니, 결혼하고 싶어요. 하고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름지고 거칠어진 두 손을 자연스레 모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늘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혜리. SNS에서 수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이른바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살랑이는 봄바람처럼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고 저를 마주할 때마다 어머님, 어머님 하며 진심 어린 듯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진우는 그런 그녀 곁에서 내내 웃음 띤 얼굴로 서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은 오랜만에 햇살이 드는 듯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늘 텅 빈 듯하던 이 낡은 집에 그녀는 밝고 경쾌한 새바람처럼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음악이 흐르고 햇살 아래 그녀가 웃으며 부침개를 뒤집고 진우와 둘이 나눠 마시는 커피잔의 소리가 이 집을 다시 살아있는 공간처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녀를 믿었습니다. 결혼 초기 해리는 저의 작은 작업장에 큰 관심을 보이며 자주 들렀습니다. 우와, 이게 진짜 전통의 맛이군요. 어머님의 손은 마법 같아요. 예술가 같으세요. 그녀는 커다란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고 그 눈빛이 얼마나 진심 같았는지 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도 기뻐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닦아온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건네주었습니다. 장 담그기의 기초부터 그 해의 기후에 따라 콩을 고르는 법, 소금의 간과 발효 시기의 미묘한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장 담그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맛에 담깁니다. 마음을 다해 담가야 합니다. 그 가르침을 수십 번이고 되풀이해 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언젠가 이 아이가 이 집의 맛을, 이 집의 혼을 그 맑고도 활기찬 기운으로 이어가 줄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아주 작은 균열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꼭 1년이 되던 어느 날 혜리는 유난히 들뜬 표정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제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보세요. 드디어 완성됐어요. 시어머니 비번 무첨가 수제 프리미엄 장. 오늘부터 한정 판매 시작이에요. 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다들 서두르셔야 해요. 화면 속에는 고급스러운 유리병에 담긴 윤기 나는 장이, 광택 나는 배경 위에 정갈이 놓여 있었고 검은 화선지 라벨에는 유명 서예가가 썼다는 금빛 글씨로 박가의 혼이라는 문구가 큼직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십수년을 매일같이 들여다본 내 아이의 얼굴을 하루아침에 모른 척할 수 없듯이 그 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 눈은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담그는 장은 그런 번들거리는 색이 아닙니다. 좀 더 소박하고 흙처럼 깊은 숨결을 머금은 고요한 적동색,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세월의 결이 드러나는 위엄을 지닌 색입니다. 저렇게 니스칠한 듯 반짝이는 장이라니 절대 결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혜리야, 제 목소리는 어느새 마른 나뭇잎이 스치는 듯 바스락거리는 가느다란 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심장이 어딘가에서 삐걱거리며 금이 가는 듯한 고통을 내뱉었습니다. 이거 네가 만든 거니? 내가 담근 장이랑은 색이 조금 다른 것 같구나. 그렇게 묻는 제 말에 혜리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한때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햇살처럼 느껴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미소가 너무 눈부시고 따가워 차라리 눈을 감고 싶을 만큼 아팠습니다. 내 어머님의 전통 레시피를 요즘 젊은 사람 입맛에 맞게 살짝 바꿨어요. 그리고 요즘엔 비주얼도 중요하잖아요. 디자인도 완전 신경 썼다고요. 어머님의 혼도 이렇게 예쁘게 화장해드려야 요즘 친구들이 좋아해요. 그 덕분에 벌써 예약만으로 완판이에요. 진짜 대박이죠?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진우는 자랑스럽다는 듯 어깨를 펴며 그녀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엄마, 대단하지 않아요? K가 엄마의 맛을 이렇게 멋지게 세상에 알리고 있어요. 언제까지고 작업장에만 계시지 말고 이젠 세상도 좀 보셔야죠? 이런 옛날 방식, 이제는 좀 바꾸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은 제 가슴에 차디찬 가시처럼 아주 깊숙이 박혔습니다. 옛날 방식? 이 장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제가 시집 오던 날, 남편과 처음 다투었던 날, 진우가 세상에 나온 날, 세 식구가 마루에 앉아 수박을 먹으며 웃던 그 여름날. 그 모든 순간들이 스며든 장입니다. 그게 제 삶입니다. 그걸 화장? 그걸 어뢰인지?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을 꾹 다문 채 쓸쓸히 작업장의 서늘한 흙바닥을 다시 밟았습니다. 그날따라 항아리 속에서 고요히 숨쉬는 진짜 장에 달고 구수한 향기는 유난히도 제 외로움과 시대에서 밀려난 듯한 무력감을 진하게 끌어올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한 해 중 가장 화려하면서도 덧없는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엔 진한 주홍빛이 돌기 시작했고 담장을 따라 늘어선 나무들도 마치 불이라도 붙은 듯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업장으로 가는 돌계단 위엔 낙엽이 수북히 내려앉았고 나는 그것을 한 장 한 장 밟으며 여느 때처럼 장 항아리들을 점검하고 있었죠. 그 고요한 오후 익숙한 소리처럼 울려 퍼진 전화 벨소리는 처음엔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느긋하게 받았지만 그 전화가 내 속을 뒤흔드는 불씨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화의 주인공은 오랜 세월 장독 항아리를 납품해준 장인의 집안 그 성실한 사장님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 해온 분이기에 그분의 목소리 속 떨림은
곧장 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사모님, 혹시 큰일이 있으셨을까요? 박연수님 명의로 저희 가게에서 가장 고급 품질의 장인이 직접 손으로 빚은 항아리 500개가 주문됐는데요. 아직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서요. 며느님께서 직접 오셔서 어머님 명의로 전통장 사업을 크게 확장할 예정이라고 너무도 열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저희도 믿고 진행했거든요. 그런데도 사모님 본인이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으셔서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에서 수화기를 쥔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500개요? 내가 짓는 장은 계절과 날씨를 읽고 콩 하나하나의 결을 살피며 한 항아리 한 항아리에 숨을 불어넣듯 담아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장을 한 번에 500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1년에 제대로 담글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수십 항아리. 그 이상은 욕심이며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서늘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캐리, 네가 내 이름을? 그동안 웃으며 내게 다가오던 그 아이의 얼굴이 하나둘 뒤틀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밝은 미소 뒤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작업장 안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늘 은은한 흙 냄새로 가득하던 공간이 그날따라 왠지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현듯 떠오른 기억 하나. 몇 주 전 오래도록 내장을 써온 단골 요리집의 주인 아주머니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었습니다. 사모님, 요즘 들어 장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처럼 혀끝에 부드럽게 감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깊게 퍼지던 풍미가 좀, 뭐랄까, 얇아졌다고 해야 하나요?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걸지도 모르지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올여름이 유난히 더웠잖아요. 그 영향이 아닐까 싶어요. 발효가 좀 빠르게 진행됐을지도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장맛 하나로 수십 년 장사를 이어온 그녀의 미각은 결코 허튼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느낌은 마치 작은 가시처럼 내 안에 박혀 잠들기 직전까지도 찌르듯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그로부터 며칠 뒤 한밤중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간 그 밤, 달빛이 비스듬히 마당을 비추는 틈 사이로 정원 끝 월계수 나무 아래서 누군가와 통화 중인 해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고 바람에 실린 단어들이 조각조각 귀에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성분이 들키면 진짜 곤란하다고 했잖아. 비용은 더 줄일 수 있어. 일본은 포장만 그럴듯하면 돼. 시어머니? 완전 무지하더라니까. 인터넷도 모르고 그냥 감탄만 해. 단순해서 진짜 다행이야. 그 말들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아이가 내게 했던 예술가 같아요, 어머님. 혼이 담겼어요. 그 수많은 말들이 단숨에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일본 소비자, 브랜드, 비용 절감, 무지하고 단순한 시어머니.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어붙은 것처럼, 아니, 내 속의 모든 믿음이 온기가 서서히 말라붙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선 질끈 묶어뒀던 무언가가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해리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남편이, 그의 조상이
목숨처럼 지켜온 정직한 맛이 이름뿐인 장으로 속임수 가득한 상품으로 저 먼 타국에서 팔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곧 나라는 사람의 혼이 짓밟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새벽녘, 하늘은 남색과 회색이 섞인 가장 고요하면서도 무거운 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작업장에 섰습니다. 줄지어 놓인 장독의 뚜껑을 하나하나 열었습니다. 그 속에서 피어오른 발효의 향기, 짙고 맑고 정직한 향, 그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거짓투성이 연극의 막은 내 손으로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아무리 혹독할지라도 기꺼이 짊어질 각오가 되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을, 내가 품어온 정신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책임입니다. 며칠 뒤 나는 애써 평소처럼 다정하고 너그러운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해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그 순간 내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숨결 하나마저 들킬까 조심스러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천천히 골라냈습니다. 캐리야, 올해는 말이지 유독 좋은 콩이 들어왔단다. 게다가 내가 새로 알아낸 담근법이 있는데 혼자 하기엔 좀 벅찰 것 같아서 말이다. 잠시 숨을 고른 뒤 한 톤 더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너처럼 젊은 피와 신선한 감각이 꼭 필요해. 이번 주말에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엄마가 좀 부탁하고 싶어서. 수화기 너머 해리의 반응은 예상대로 경쾌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당연하죠. 완전 좋아요. 새로운 거 너무 좋아해요. 요즘 그런 게 또 유행이잖아요. 그 목소리는 달콤하게 흘렀지만 나는 그 안에 깃든 가벼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심 없는 흥분, 겉도는 대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분 좋다는 듯 웃으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연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말 아침 작업장에 나타난 해리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브랜드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신상 작업복에 손끝마다 화려하게 장식된 네일 아트. 그 손은 흙 한 줌조차 만져본 적 없는 손이었고 그 자세는 전통을 대하는 몸가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콩을 젓는 그녀의 손놀림은 엉성했고 소금물을 붓는 동작엔 중심이 없었습니다. 한쪽으론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바빴습니다. 어머님이랑 함께하는 전통 장 체험. 샵 정성 가득 샤펠링 나이프 샵 슬로우 푸드. 그녀는 그렇게 외치며 셀카를 찍고 사진에 필터를 씌우고 그 아래엔 큼지막한 글씨로 진짜 엄마랑 같은 분이에요. 너무 배워요. 같은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그 모습은 내게 너무도 공허했습니다. 흙냄새, 땀, 인내, 절제. 그 어떤 것도 없이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포장된 모조품.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내가 선택한 그날의 작전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부러 무거운 항아리를 들어올리는 척하면서 작업장 안에 울리도록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나는 천천히 마치 허리를 다친 노인처럼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며 주저앉았습니다. 허리가 갑자기 찌릿하네. 이런, 나이 들었나 봐. 캐리야. 미안하지만 진우 방 책장 위에 있는 약상자 좀 가져다 줄래? 제일 잘 듣는 파스가 그 안에 있을 거야. 여기서 꼼짝도 못 하겠구나.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 금방 다녀올게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놀란 해리는 내 차 키를 허둥지둥 챙겨들더니 정말 한달음에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한 순간 나는 곧바로 천천히
그러나 확고한 걸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허리는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나는 해리가 작업장 선반 위에 아무렇게나 두고 간 그녀의 태블릿 PC를 손에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비밀번호. 맞지 않으면 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하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진우의 생일 내 자리를 눌렀습니다. 1초, 2초. 화면이 부드럽게 열리며 그녀의 비밀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심장이 주먹으로 꽉 쥐어진 듯 조여왔습니다. 내 손끝은 차갑고 이마엔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거기엔 내 상상을 뛰어넘는 자료들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중국의 대형 공장과 주고받은 수많은 이메일, 첨부된 성분표에는 안식향산 나트륨, 소르빈산 칼륨, 카라멜 색소, 글루탐산 나트륨 같은 차마 장에 쓸 수 없을 화학 성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값싼 공장산 장을 내가 거래하던 고급 병에 옮겨 담고 첨가 전통 수제장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50배 이상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메일에는 냄새가 너무 심해요. 향료로 마스킹 부탁드립니다. 색을 더 옛날스럽게 조정해 주세요. 기존 장과 비슷하게요. 라는 지시들이 낯선 언어로 그러나 잔인할 만큼 익숙하게 나열돼 있었습니다. 고객 리스트, 교묘하게 짜인 이중 장부, 국외 페이퍼 컴퍼니로의 송금 내역, 그리고 일기장 앱 속 메모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만 은퇴하면 다 내 거야. 브랜드는 어차피 내 얼굴로 다시 만들면 돼. 진우는 단순하니까. 내가 울면 그냥 넘어가. 어머님보다 내 말을 더 믿고. 진짜 다루기 쉬운 남편이야. 그 말들을 보면서도 나는 울 수 없었습니다. 대신 손을 떨며 그 모든 자료를 내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수차례 실패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차 소리 하나에도 숨을 죽였습니다. 그 차가운 유리 화면에는 욕망의 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흙의 냄새도 땀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모든 전송을 마친 후 나는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너지기 직전의 버팀이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극에 달하면 인간은 눈물조차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나는 장독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의 항아리에 손을 얹으며 그 속에 고이 담겨 있을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건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들, 그토록 순하고 성실하게 자라준 아이가 그런 여자를 믿고 이용당하고 그리고 조롱까지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숨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믿고자 했던 며느리, 웃으며 어머니, 존경해요라며 내 손을 잡던 그 아이가 속으론 이런 흉측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니. 나에 대해, 내 아들에 대해 우리의 인생 전부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왔다는 사실이 숨겨진 가시처럼 뼛속 깊이 박혀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있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지금 나의 슬픔이 아무리 깊고 분노가 아무리 끓어올라도 그것만으로는 해리 같은 교활한 인물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그들의 잔인함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테니까요. 나는 침착하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싸움은 시작된 것입니다. 절대 다시 속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내 아들과 나,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지키기 위해. 다음 날 이른 아침, 나는 낡은 주소록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 싸움을 함께할 사람들이 이제는 필요했습니다.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거짓과 맞서 싸워줄 진짜 동지가. 첫 번째 연락은 젊은 여성 변호사 이소영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개업한 신생 로펌의 대표였지만 식품 위법 사건에 있어선 업계에서도 주목받는 실력자였습니다. 특히 기업과 권력의 불법을 고발하며 약자의 편에 서온 그녀의 이력은 내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 주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골목 안의 자그마한 사무실. 나는 직접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님. 소영 씨는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단했고 그 손끝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그 인생이 어떻게 이용당했는지, 그리고 해리의 태블릿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까지. 소영 씨는 내 말에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듣고 내 스마트폰 속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살짝 찌푸리더니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시댁 내 갈등이 아니에요. 명백한 악질적 사기입니다. 소비자를 속이고 전통을 훼손하고 무엇보다 어머님의 이름과 인생을 모독한 행위예요. 그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두 손을 맞잡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단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력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법정 싸움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그녀가 만든 거짓된 이미지까지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마음 깊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연락은 예전 남편의 평생 친구이자 한때 우리 집 식탁에 자주 앉던 분, 지금은 정년 퇴직 후 조용한 삶을 보내고 있는 김철민 기자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한때 대형 식품 기업의 비리를 특종 보도해 나라 전체를 흔들었던 적도 있는 그야말로 펜의 힘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집 낡은 거실, 나는 소박하게 끓인 보리차를 그분 앞에 내놓고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긴 시간 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는 한참을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 침묵 속엔 깊은 분노와 아픔, 그리고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내 어깨 위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연순 씨, 참 많이 힘들었겠소.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말은 벽처럼 나를 지지해주는 기둥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이 썩은 뿌리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자네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걸세. 그날 오후 서로 다른 세대, 다른 위치에 있는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정직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소영 변호사는 치밀하고 정교한 법적 전략을 펼쳐냈습니다. 단순히 고소장만 넣는 건 안 돼요. 그녀가 쌓아온 가짜 이미지를 무너뜨려야 해요. 그게 없으면 김혜리는 다시 일어설 거예요. 우리는 그녀가 가장 자만하고 가장 방심할 그 타이밍을 노려야 해요. 김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언론의 타이밍은 생명이지. 그녀가 가장 주목받는 순간, 바로 그 무대를 정죄의 장소로 바꾸는 거야. 사람들 기억에 각인되도록 말이지. 계획은 빠르게, 그러나 단단하게 짜여졌습니다. 해리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무너뜨릴 시나리오.
나는 그 준비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내 마음 한편이 놀라우리만큼 고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쩌면 폭풍 전야의 고요란 이런 것이겠지요. 가슴속엔 사납게 몰아치는 분노가 있었지만 머릿속은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나는 이제 복수가 아니라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전의 날은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사롭게 내려앉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해리는 국내에서 가장 격조 높은 도심 백화점 최상층 프라이빗 홀에서 화려한 런칭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 행사의 정식 제목은 전통 장명인 박연순 여사와 함께하는 프리미엄장 런칭. 제 이름이, 저의 삶이, 저의 피와 시간을 상징하는 이름이 그날 무대 한가운데 대형 배너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기자들과 방송국 카메라가 줄을 서 있었고 해리의 SNS를 보고 몰려든 수백 명의 관객들과 인플루언서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떠들며 포토존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성공의 상징이자 힙한 전통으로 보였겠지요. 그 누구도 이 무대 뒤에 감춰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진우는 행사장에서 맞춤 제작한 고급 이탈리아제 수트를 입고 해리 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 무구한 눈동자에 비친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는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들아,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를 지키기 위해 나는 반드시 오늘 진실을 말해야 한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나는 조용히 홀 구석 대기실에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 땀 한 땀 남편이 살아생전 직접 고른 원단으로 지어준 남색의 고운 한복을 입고 손에는 고요하게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가 해리를 비추는 가운데 그녀는 연출된 눈물까지 곁들여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장은 단지 양념이 아닙니다. 이건 가족의 사랑, 한국의 전통입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평생에 걸쳐 전해주신 영혼 같은 맛을 제가 이렇게 계승하게 된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거짓으로 포장된 감동의 웅변. 그리고 그 연극이 절정에 이르렀을 바로 그 순간. 저는 천천히 행사장 후면 출입문을 열고 고요히 무대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명이 슬며시 나를 비추자 속삭이듯 작은 탄성들이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 올라갔고 해리의 등 뒤에서 마이크를 들고 단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캐리야, 그 말 전부 거짓말이구나. 제 목소리는 떨림 없이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슬펐습니다. 무대 위 음악은 멈췄고 행사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제게로 쏠렸고 해리는 돌아서서 제 얼굴을 본 순간 굳은 표정이 일그러지며 피가 싹 빠져나간 듯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이미 무언가 잘못됐음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자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면은 제가 해리의 태블릿을 들고 작업장 한켠에서 진실을 마주한 바로 그날의 영상. 이어지는 화면에는 중국 화학 공장의 계약서, 불법 수입 첨가물의 이름들이 나열된 분석표, 비승인 원료 목록, 그리고 진짜 장과 해리의 장을 비교한 대학 연구소의 실험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스크린 아래에는 무심하고 냉정한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무첨가 수제장, 다수의 합성 첨가물 포함, 향료, 색소, 방부제 존재, 자연 발효무. 잠시 믿기지 않는 정적이 흐른 뒤 행사장 전체가 요동쳤습니다. 뭐야, 이게? 사기야, 사기! 내가 이걸 몇 병이나 샀는데
소리치고 울부짖는 사람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 터졌고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무대 위에 해리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화려하게 올려 묶은 머리가 흐트러지고 어깨는 떨리고 숨은 거칠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뒤편문이 다시 열리며 변호사 이소영 씨와 경찰, 식품위생청 조사관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무대를 뚫고 올라와 해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혜리 씨, 귀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체포됩니다. 순간 해리는 정신이 나간 듯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저 늙은 여자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진우 씨, 나 좀 도와줘. 날 믿잖아. 제발. 하지만 진우는 무대 아래 멍한 눈으로 그 모든 진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동자 속에서 믿음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그 모습은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고통스런 표정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실을 알게 해주기 위한 가장 가혹하지만 불가피한 길이었기에 눈물 한 방울, 속죄 한 줄기 없이 거짓의 무대를 내려가는 해리의 등을 나는 고요히 지켜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 시어머니의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건 정직한 흙과 태양이 가르쳐준 한 사람의 신념의 선언이었습니다. 해리는 끝끝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도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외쳤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젖은 시어머니가 자기보다 앞서가는 며느리를 질투한 것뿐이에요. 법복을 입은 판사조차 순간 눈살을 찌푸릴 만큼 그녀의 말은 아나무인이었고 전혀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증거가 명백히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화학공장과의 계약서, 성분 분석서, 그리고 수많은 소비자들의 건강 피해 호소와 그 장을 먹은 뒤 알레르기 증세를 보였다는 피해자의 눈물까지. 그 추악한 외침은 법정 안팎 어디에서도 더는 귀 기울여주는 이 없었습니다. 한때 수많은 팔로워의 찬사를 받던 그녀는 이제 식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 범죄자로 기록되었고 재판부는 단호하게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혜리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법정에서 들리는 판결문은 순간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해리는 법정 경위에게 팔이 잡힌 채 끝까지 고개를 돌려 진우를 향해 외쳤습니다. 진우 씨, 날 믿어줘야지. 내가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 알았으면 절대 당신이랑 결혼 안 했어. 그 말은 마치 마지막 남은 정조차 짓밟듯 들렸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시선을 거두고 마치 모든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천천히 법정을 걸어나갔습니다. 그 후로 진우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직장에서는 사내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 조용히 사직했고 사회적 평판도 땅에 떨어졌으며 친구들도 연락을 멀리했습니다. 집에 틀어박힌 그는 몇 주 아니 몇 달이 지나도록 말없이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어깨는 구부정했고 두 눈은 생기를 잃은 채 그저 허공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더 깊은 절망으로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어미는 자식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봄날 바람에 매화향이 살짝 실려오는 아침,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조용히 잡아 끌어 작업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메말라 있었고 손톱 밑엔 희미하게 알코올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제는 그만 멈춰서자.
너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엄마는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끌어안은 채 여기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다시 피울 수 없어. 네가 흘린 눈물은 가짜가 아니야. 비록 믿었던 사랑이 거짓이었다 해도 너의 슬픔은 진짜였고 그 진짜의 감정은 다시 삶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될 거야. 나는 고요히 작업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프로 엮은 덧신을 신고 서늘한 흙바닥을 딛고 들어간 진우는 조금 망설이다가 장독 사이를 천천히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작업장 안을 가득 채운 발효된 메주의 향기가 조용히 그의 가슴에 스며들기 시작했지요.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 흙과 태양은 거짓이 없다.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알아봐 줄 거야. 진짜의 가치는 언제나 느리게 조용히 돌아오는 법이니까. 그날 이후 우리는 둘이서 다시 밭을 일구고 콩을 삶고 메주를 띄우며 하루하루를 쌓아갔습니다. 진우는 처음엔 어색하게 삽을 들었습니다. 씨를 뿌릴 줄도 몰랐고 장독 뚜껑을 여는 방법조차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하나둘 생기고 햇살에 그을린 얼굴엔 서서히 옛날의 미소가 되돌아왔습니다. 그가 어느 날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나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 장마.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리고 계절이 3번 지나 새싹이 고개를 드는 따뜻한 봄날. 작업장 앞에 조용히 멈춰 선 한 대의 차. 내 장맛이 변했다고 말했던 그 요리집 여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작은 국자를 들어 우리 장을 한 숟갈 떠입에 넣었습니다. 한참을 천천히 씹은 후 눈을 감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 맛이에요. 사모님의 혼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서서히 작업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누군가는 눈빛 가득 믿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다시 찾아뵙고 싶었어요. 진짜를 기다렸습니다. 장독 옆에서 땀 흘리는 진우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깊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거짓을 뚫고 다시 일어선 흙의 향기를 품은 한 사람. 진짜로 뿌리내린 삶의 증거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함을 추구하지만 진짜는 언제나 조용히 피어나는 법. 거짓은 언젠가 껍질이 벗겨지고 정직한 시간만이 결국 향기를 남긴다는 것을 나는 다시 한번 믿게 되었습니다. 작업장 가득 퍼진 구수한 된장의 향기 속에서 나는 다시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건 내 삶의 향기였고 다시 살아난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질 향기였습니다. 흙과 태양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잔잔한 울림으로 남았다면 앞으로도 삶의 진심을 나누는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내일이 다시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